138페이지 피시고 거기 보면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요? 비유동 자산.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네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이었죠. 그러면 투자 자산은 무슨 목적일까요? 네, 투자 목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실무 가시면 투자 자산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투자할 만큼의 여유가 많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 자산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세요. 실무 가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투자 자산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여유 자금. 그래서 기업의 여유 자금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의 지배 목적 등 부수적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기업이 장기 여유자금 운용이나 다른 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게 되는 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 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 자산, 무형 자산과 성격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투자 자산 그러면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래서 거기 투자 자산의 종류에서 두 가지만 좀 볼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 부동산. 요거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서 매도는 사고 파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가능은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 이후에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1년 안에 사고 팔 땐 뭐라 그랬었죠?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요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인데 이게 영업용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되는 거고요. 투자 목적이나 투자용이나 비영업용이라고 나오면 이때는 투자 부동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투자 부동산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그거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게 여유자금. 맞죠? 여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회사 가시면 특히 이제 이쪽 파트로 취업을 하시면은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쪽 파트 하시는 분들이 은근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쪽 파트가 돈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돈 만지는 사람인데 주식 못 하겠어? 근데 주식은 반은 운이에요. 반은 운이고 반은 실력인데 제가 봤을 때 실력보다는 운이 더 많아요.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명 TV나 그런 쪽에 나오는 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력으로 가는 거지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운인데 어쨌든 이제 회사 가시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분들 컴퓨터 화면 간혹가다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주식일 확률, 주식이나 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루에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걔네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되는데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그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실수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랬다가 떨어질 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잘 만났어. 기분도 어때요?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저도 실제 겪었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장 상사가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돈 잃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돈 따서 불행한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 있네. 그러면은 그날은 좀 편안하게 가는 거고, 그래프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살얼음판 걷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위에 분이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실제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또 쓸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자산에다가 합쳐라.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팔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요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선 좀 중요한 파트인지라. 그래서 참 회사 일도 그렇고 나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별것도 아닌 거 틀렸는데 뭐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큰 거 틀렸을 때 뭐라 그러면 이해라도 해. 큰 거 틀렸으니까. 진짜 짜잘한 거 갖고도 종종 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혹시 뭐 결혼하신 분이 그러시면은 어저께 부부싸움 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어저께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그 옆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은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0일.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계속 볼 거니까. 거기 밑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익 났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12만원이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이 되는 거고, 왜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내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7만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네랑 비슷한 애가 단기매매증권도 있거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게 있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동네가 자본이에요. 어디라고요? 자본. 그리고 아래 거는 영업 외라 그래서 얘네는 수익하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본하고 수익 비용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갖고 장난 잘 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볼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다음에 나눠드린 게 아니고 교재 저기 14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142페이지 보시면은 유형자산하고 무슨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무형자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점.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일단 둘 다 보유기간이 1년이 넘어요. 둘 다.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써야 돼요. 일하는데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와.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어요. 근데 무형이죠. 무형이니까 형태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자산은 효익. 그래서 효익의 뜻이 뭐냐면 효과 플러스 이익. 요거의 준말을 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은 유형자산, 못 만지면은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142페이지 첫 번째 유형자산. 유자가 무슨 유자죠? 있을 유자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형태가 있다.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래서 형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자산이라 그런다고요?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판매 목적이 없는 자산이에요. 우리 판매 목적이면 무슨 자산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 무슨 자산? 재고 자산.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 자산. 그래서 판매 나오면 무조건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판매 목적이 생기면 유형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판매 목적이 없는 자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인식 조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효익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있어야죠. 건물도 있어야죠. 기왕이면 땅도 있어야죠. 컴퓨터도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뭐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 벌려고 안 하면은 뭐하러 사업을 해요?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면 되지. 근데 대부분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어요. 네. 근데 이 자동차가 1,000,000원이야. 그러면 그 1,000,000원이라는 금액이 신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1억짜리인데 500만원이래. 그러면 가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뢰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왕 똑같은 거 살 거면은 싼 게 나오면 싼 거에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너무 싸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건 없어요. 맞죠? 싸고 좋은 차 있어요? 없어요. 싸면 그냥 싼 차예요. 좋은 차 사고 싶어? 그럼 돈 많이 내면 됩니다. 맞죠? 사람들이 욕심내다가 이제 이상한 차 사는 거잖아요. 싸고 좋은 차가 있대. 없어요, 그런 차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또 쓸 거예요. 안 쓰셔도 됩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에 수수료도 들어가고 소개료도 들어가고 등기료, 취득세, 인수비, 하역비, 시운전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대 비용이 뭐냐면 내가 산 금액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러면 에어컨 설치비 들어갑니다. 맞죠? 네, 그런 것들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살 때에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도 꼭 알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부대 비용이 20만 원이야. 그럼 나는 120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만 있어. 그럼 그거 사면 안 돼요. 왜요? 추가적인 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 사시는 분들 보면 뭐 갤럭시 워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 사면서 갤럭시 워치도 사고 싶어.
그럼 그게 가격이 얼마냐도 미리미리 뭐 해야 되죠? 알아봐야 되죠. 왜냐면 부대 비용도 중요하니까. 근데 회계에서는 그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설치비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에어컨은 12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해라? 합쳐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가제작, 자가건설이라고 있거든요. 요 옆에다가는 아니면 그 밑에 밑줄 치셔도 돼요. 요게 나오면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자가가 뭐죠? 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가는 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제작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자가 건설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뭐 하는 거죠?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업체한테 맡기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요게 필요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의 뜻은 이거예요. 완성됐을까요? 미완성일까요? 미완성이에요. 왜냐면 건설 중이잖아요. 건설 중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짓고 있다. 아직 완성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완성이 안 된 자산을 뭐라 그래요?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3번에 교환도 외우기는 할 거예요. 추후에. 네, 추후에 외우기는 할 건데, 교환이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우리가 교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끼리 바꾸는 걸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종 격투기 있잖아요. 네, 서로 다른 것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종 그러면 다르다. 동종 그러면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땅하고 땅하고 바꿨어. 그러면 동종. 근데 땅하고 집하고 바꿨어. 그럼 뭐예요? 이종. 서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끼리 바꾸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겉테두리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의 뜻이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장부에 있는 금액.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이래. 그러면 이 물건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그걸 무슨 가라 그래요? 장부가. 그 다음에 2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공정가의 뜻이 뭐냐면 요건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고도 하고요. 시가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공정가액은 뭐냐면 내가 샀을 때 100만 원이야. 그러면 남이 사도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1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다 그러면 공평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액 그러면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의 뜻이 뭐냐면 시중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이야. 시가가.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를 이종 자산 간의 교환. 다른 것들끼리 바꿀 때는 공정가액이 되는 거고 같은 것들끼리 바꿀 때는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다 암기예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45페이지에 별표 3개 치세요.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있으세요. 얘는 중요는 한데 외우지는 않아요. 왜냐면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라 일부 뭐 기억나는 걸로 풀긴 하지만. 그래서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를 저는 요렇게도 설명드려요. 수선후 원가. 수선이 뭐 하는 거죠? 우리 수선실 있잖아요. 고치는 거. 그래서 수선이라는 게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근데 왜 고치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죠. 네, 새 걸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쓰다가 고장 날 수도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 그래서 그 고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세요. 요 파트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 먼저 쭉 드리고 교재 볼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앞에 보세요. 자본적 지출은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건물을 3층짜리를 갖고 있어요. 몇 층짜리요? 3층. 요거를 5층으로 늘렸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축.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빌딩이나 이런 걸 작은 걸 사요. 그리고 부셔요. 그 다음에 더 높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층짜리보다 5층짜리가 비싸죠. 그리고 구건물보다 신건물이 어때요? 비싸죠. 그렇게 해갖고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사갖고 갖고만 있다가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증축은 층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3층짜리보다 5층짜리가 비싸고 5층짜리보다 10층짜리가 훨씬 더 어때요? 비싸겠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돈 벌 수 있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연수 증가. 그래서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용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 쓰면 돈 버는 거야. 어차피 새 거 사봤자 기능이 비슷해. 그러면은 예전에 갖고 있던 거 오래 쓰는 게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용연수 증가가 되면은 오랜 기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 나왔고 컴퓨터 AS 하시는 아저씨를 불렀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열심히 고치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품만 바꾸면 더 오래 쓰실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없던 일이 되죠. 왜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들은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다 비싸요. 하려면. 층수 올리려면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바뀔 만큼 더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안에 있는 부품을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부품들은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비싸죠. 그래서 저는 새 거를 별로 안 사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자제품 새 거 산 거는,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산 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노트 1 나왔을 때 처음에 999,000원. 근데 그때 이제 삼성이 되게 핸드폰을 잘 만든다라고 느낀 게 핸드폰을 한 번씩 떨어뜨릴 때마다 기능이 하나씩 안 되더라고요. 와, 진짜 잘 만든다. 어떻게 한 번 떨어뜨릴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지? 몇 번 안 떨어뜨리긴 했어요. 근데 처음 떨어뜨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장 나왔고, 처음 떨어뜨렸는데 백 버튼 있잖아요. 뒤로 가기 버튼. 이게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갔죠. AS 센터로. 그랬더니 40만 원 달래요. 그랬더니 거기 기사님이 이건 무상은 안 된대요. 그거는 또. 왜냐면 통으로 다 바꿔야 돼서. 그냥 버티실 수 있으시면 버티라고. 그래갖고 그때 3년 약정이었거든요. 3년 딱 되자마자 바꿨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안 사요. 왜냐면 저하고 안 맞아요. 근데 노트도 사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후회를 했어요. 게임할 때 좋고, 영화 볼 때 좋고, 인터넷 할 때 좋긴 좋은데, 그건 싼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노트 뭐 펜으로 그릴 수 있네. 펜 한 5번 뺐나봐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집 같은 거 알아볼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가격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돈이 얼만데요? 몇 천만 원인데. 진짜 비싼 거는 억 단위도 있고. 그럼 이거 하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그럼 빌라 가격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어떤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과거에 저도 이거 신문에서 봤는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두바이 아시죠? 두바이에서 한 90층 가까이, 80 몇 층 정도 되는 이쁘게 이제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설계도면을 자세히 봤더니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실제 80층 건물에. 그리고 다행히도 완공 전이어갖고 설계도면을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없이 만들면 80층은 안 나갑니다. 올라가다가 퇴근해야 돼요. 맞죠? 지금 여기 9층이죠? 9층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9층도 힘들어요.
근데 87이면 거의 10배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요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풀옵션, 노옵션 이런 식으로 원룸 같은 것들 알아보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당연히 풀옵션이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왜요? 노옵션이면 내가 다 사다가 넣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풀옵션이면은 다 되어 있으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들도 신식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에어컨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도 변할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면 아파트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풀옵션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TV, 냉장고 다 때려 넣어주고 그 대신 가격은 비싸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될 거냐면 이사 갈 때 전 집주인이 뜯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그게 나중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처음에 들어있을 때 어쨌든 옵션이긴 옵션이었으니까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뜯어가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뜯어가실 거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야 되죠. 근데 또 가격은 안 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또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농지예요, 이게. 네, 농지는 뭐만 지을 수 있죠? 농사만. 근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대. 그리고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뀌었어. 이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면 상업지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상업지예요. 술집이나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상업지잖아요. 어쨌든 농지에서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뀌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나는 떼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떼돈 버신 분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특히 이제 뭐 김포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신도시 들어올 때 농사 지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제 김포에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신도시 막 들어오고 막 건물 짓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돈 많이 버신 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땅으로만 100억 넘게 받았대요. 근데 참 인심이 무서운 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100억 넘게 받으신 분이 동네 사람한테 술 한 번 안 샀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 가셨대요. 동네 사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잘 죽었다고. 왜요? 100억 받았으면 100억 넘게 받았으면 술 한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원래 우리네 인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조금은 쓰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되시면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그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나 로또 1등 됐어 그러면 술 안 사잖아요. 그러면 또 뒤통수에서 또 간질간질해요. 귀가 간질간질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돈 많아지면 옆에 사람은 솔직히 뭔가를 바라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또 1등 되면 계획 세워놓은 건 있어요. 근데 로또 1등이 안 돼서 그러지.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치는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상회복, 그 다음에 능률 유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 같은 거 고장 나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고장 나서 그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돈이 적게 들어요.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들은 돈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능률 유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커피 내려 먹는 기계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오래 지나면은 능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다 뭐 기름칠도 해주고 아니면 깨끗이 닦아주고 이런 걸 하죠, 우리가. 왜요? 능률을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더 좋아지려면은 비싼 걸 넣어야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 하거든요. 페인트 칠하면 겉에만 번지르르해지는 거잖아요. 안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안에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만약에 자녀분이나 내가 놀다가 유리창을 깼어. 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창 교체했어. 유리창 교체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아니죠. 똑같죠. 그래서 이 수익적 지출의 특징은 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예전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걸 무슨적 지출이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얘의 특징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 다음에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거를 수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선.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치는 거는 차량 유지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 나머지는요 수선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얘는 쪽지 시험도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얘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쯤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거의 다 이해하세요. 너무 많이 나와서 시험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5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선비. 그래서 수선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익적 지출 중 차량 운반구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두 가지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선비, 또 하나는 뭐요? 차량 유지비. 넘기시고. 정부 보조금 안 볼 거예요.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148페이지. 감가상각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의 뜻이 뭐죠? 네. 가격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물건들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뭐하죠? 떨어지죠. 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땅이라던가 건물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가격이 오르고 있죠. 외국도 그렇고. 네. 근데 나중 되면은 감가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땅 같은 경우에야 안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집은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계속 뭐하죠?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오긴 올 건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맞잖아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집값은 올라. 애는 안 낳아. 툭 하면은 문 닫아. 그래도 집값은 뭐예요? 올라. 땅값도 올라. 전혀 안 맞아요. 맞죠? 다 죽겠다 그래요. 네. 근데 보십시오. 뭘 다 죽긴 다 죽어요. 백화점에 지금 사람 너레비로 줄 서 있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할인한데 8시 아니다.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네. 그 작년에 어느 기자가 진짜 잘 찍은 거 있었잖아요. 백화점 문 열리는데 사람들 기어 들어가는 거. 네. 어느 명품 매장에서 할인한다 그래갖고 그 사진 찍은 게 아마 작년에 거의 베스트 샷으로 해서 한 10위 안에 들걸요? 저도 그거 봤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죽겠대. 이제 못 믿겠어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죽겠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 혼자 죽겠다라고 하다가 진짜 죽겠다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돈 안 벌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죠.
부럽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인 건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나 얼굴이나. 다 똑같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잘생기고 다 이뻐봐. 그것도 재미없잖아요. 서로 다 달라야지. 그래야 여기에서 빵 터지고 저기에선 또 안 터지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야 재밌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감가상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가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이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의 주인은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주면은 화가 덜 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자동차 팔잖아요. 중고차 같은 거 팔 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막 10만 원, 100만 원씩 깎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어떤 표라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cm 정도 긁으셨네요. 3만 원 이러면서 뭔가를 보여주면 아, 이런 기준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수긍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 눈대중으로 여기 조금 벗겨졌네요. 10만 원. 여기 조금 까졌네요. 10,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뭐 하니까요? 감소하니까. 상승한다 그러면 웃고 있겠죠.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문 좀 잠깐만 닫아주세요. 밑에 문. 거기에서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올라오네요.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감가상각의 결정 요소라고 있어요. 요걸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몇 요소요? 3요소. 거기 세 가지 있어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 잔존가치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별도로 외우진 않아요. 이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대체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취득원가 뭘까요? 요거는 내가 상금액이에요. 내가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요거는 사서 얼만큼은 써야지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세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일반적으로 5년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도 5년, 자동차를 사도 5년, 에어컨을 사도 5년. 거의 다 5년짜리가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같이 쓰다 보니까 원래 10년을 쓸 수 있어. 그래도 회사에서 쓰면은 10년보다 짧게 써서 고장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고 계속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계여도 계속 쓰면 뭐가 되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차들도 대부분 보면은 회사 차량은 5년 지나면 팔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장 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얘는 좀 길이 덜 들여진 애들이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혼자 쓰는 차량들은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얘 자체가. 왜냐면 내가 맨날 똑같은 힘으로 주니까. 근데 같이 쓰는 거는 어떤 사람은 세게 누르고 어떤 사람은 살살 누르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누르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안 들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고장이 5년 이후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5년으로 많이 하는데 시험 볼 때는 주어줘요. 몇 년이라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남은 금액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진짜가 아니고 추정치예요. 가짜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면서 10년 동안 쓰려고 샀어. 근데 내일 사고 날 수도 있죠. 실제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게 타고 싶은데 뭐 1년 안에 완파가 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연수는 추정이고요. 잔존가치도 추정이에요. 10년 후에 얼마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진짜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떼돈 벌죠. 이거 사시면은요 10년 후에 얼마에 파실 수 있어요. 대박 나잖아요. 정확하게 맞춰 거기에다가. 근데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냥 다들 예측만 하는 겁니다. 아, 요거는 몇 년 후에 얼마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고 저기 유튜브에서 예전에 그냥 지나가듯이 몇 번 봤었는데
저기 뭐지? 기장이에요. 예, 비행기. 예. 기장인데 투자 쪽으로 해갖고 구독자가 꽤 많아요.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 지금 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비행기 타러 간다고 얘기하고 한 6개월인가 안 보였었는데 다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 영상 중에 뭐를 올렸냐면 이 주식이 10년 후에 10배가 올라가 있을 거래요. 만약에 맞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틀릴 확률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지만 믿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년 후에 오른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식 사요, 안 사요?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한번 믿으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줘요. 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이 동네 오릅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집 사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건데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사기친 놈들이 있었잖아요. 꽤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안 팔리는 빌라 판 놈도 있잖아요, 유튜버 중에. 이 동네에 내가 몇 채를 갖고 있어. 근데 안 팔려.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이 동네 괜찮습니다 해갖고 직접 팔았다가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그런 경제사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벌금 내고 끝나요. 들어가봤자 얼마 안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량이 어때요? 약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걸리면 벌금으로 거의 다 끝나고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끝나고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만데. 근데 내가 얻어가는 거는 몇억 몇십억씩 얻어갈 수 있고. 그런 걸 했었어야 돼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 갖고 이런 것만 가르쳐 줘서 이러고 먹고 살고 있는데 할 거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공식 외우실 거예요. 다음 주에 공식을 외우실 건데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거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공식까지만 보고 오실 겁니다. 5개예요 공식은. 왜 이래? 오타가. 그래서 정액법의 정액의 뜻이 뭐죠? 예, 정해져 있다. 뭐가요? 액수가. 그래서 얘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매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시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건 왜 외워야 되냐면은요, 나중에 계산 문제 나와요. 그럼 공식 외워서 그 공식에다 뭐 해야 되죠?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대입하면은 맞추는 거고, 공식 기억 안 나면은 찍는 거고, 사지선다형입니다. 저희 시험은. 근데 되도록이면 계산 문제는 공식 기억해서 뭐 하시는 게 좋아요? 맞추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공식 문제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론 문제는 꼭 2개 남겨놓고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할 줄 알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계산 문제가 더 좋은데 이렇게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계산 문제 싫어하세요. 근데 계산 문제가 싫은 게 아니에요. 공식을 외우는 게 싫은 거지. 왜냐면 공식 외우려면은 머리가 아파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의 아픔은 겪어야 됩니다. 그 정도도 안 아프고 돈 벌려 그러면은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래서 정률의 뜻은 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율이 뭐냐면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률법.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연수를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내용연수.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내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2예요. 그래서 왜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냐면 이중의 뜻이 뭐죠? 몇 번?
2번. 그래서 여기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나와요. 그래서 2배로 한다 그래서 이중 체감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생산량 비례법. 근데 왜 5개를 다 외워야 되냐면 지금까지 요거 3개는 계산 문제로 나왔거든요. 3개는 계산 문제로 나왔고 얘네 둘은 공식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개 다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나중에. 나중이 아니고 다음 주에 외울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감가상각 관련돼서 그 정도면 됐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 152페이지 무형자산 있거든요. 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